7cm 굽에 싸구려 검은색 펌프스 힐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뒤꿈치에 잡힌 물집이 터질 듯 욱신거렸다. 마치 바늘로 신경을 찌르는 듯한 그 통증은 이지아에게 지금 그녀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지아는 아랫입술을 피가 맺힐 정도로 꽉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쇠맛이 감돌고 나서야 은쟁반을 든 손의 떨림을 간신히 멈출 수 있었다. 쟁반 위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탄산수 6잔이 놓여 있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마치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녀의 인생처럼 말이다. 이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 최고급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현기증이 날 만큼 화려한 금빛을 쏟아내며 연회장을 비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프랑스제 향수와 묵직한 시가 연기, 그리고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저 역겨운 돈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어이, 거기. 동작 좀 빨리빨리 못해. 인이어 이어폰을 통해 지배인의 날카로운 호통이 고막을 긁었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어내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네, 죄송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존재감을 지웠다. 혹시라도 이곳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불과 3년 전 여의도 증권가 마철로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며 월가의 유령이라 불리던 천재 애널리스트가 지금은 몸에 맞지도 않는 싸구려 폴리에스테르 유니폼을 입고 일당 10만 원을 벌기 위해 권력자들의 술잔 사이를 투명 인간처럼 오가고 있을 줄은. 오늘은 태산그룹이 미래바이오를 인수하는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연회장 정중앙, 가장 상석인 헤드테이블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태산그룹의 총수, 박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번들거리는 얼굴로 비굴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박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박동훈이었다. 지아는 쟁반을 들고 헤드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깔린 복잡한 문양의 카펫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양모 카페투. 저거 한 평이면 지금 그녀가 사는 반지하 방에 1년치 월세를 내고도 남을 것이다. 그녀가 박동훈 부회장의 등 뒤로 다가가 빈잔을 교체하려 허리를 굽히던 찰나였다. 반짝거리는 악어 가죽 구두 한 짝이 예고도 없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것은 아주 은밀하면서도 명백한 악의가 담긴 동작이었다. 지아의 발끝이 딱딱한 구두 굽에 걸렸다. 아! 짧은 비명이 목구멍 안에서 터지지 못하고 삼켜졌다. 중심을 잃은 순간 세상이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쟁반 위에 놓인 크리스탈 잔들이 기울어지더니 허공으로 미끄러졌다. 차가운 탄산수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궤적을 그리며 쏟아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을 채우던 우아한 현악 사중주 연주를 단숨에 찢어 발겼다. 얼음장 같은 물이 박동훈의 최고급 맞춤 정장 바지 위로 쏟아졌고 튀어오른 물방울은 지아의 낡은 유니폼 치맛자락을 적셨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이 구석을 향해 쏟아졌다. 그것은 조명이 아니라 심판이었다. 경멸, 조소,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구경꾼들의 시선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지아의 등 뒤에 꽂혔다. 아이고, 이런 젠장. 박동훈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바지에 묻은 물기를 과장되게 털어내며 소리를 질렀다. 얼굴의 살들이 부들부들 떨리는 꼴이 물이 아니라 마치 염산이라도 뒤집어 쓴 사람 같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아는 무릎이 바닥에 찢는 고통도 잊은 채 황급히 주머니에서 행주를 꺼냈다. 어떻게든 카페투의 물기라도 닦아내야 했다. 이거 안 치워. 박동훈이 지아의 손을 거칠게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지아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중심을 잃은 그녀의 손바닥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위를 짚고 말았다. 손바닥에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붉은 선혈이 하얀 행주를 순식간에 물들였다. 하지만 지아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했다. 당장 이 일당이 필요했다.
어제 집주인 아주머니가 최후 통첩을 했다. 내일까지 보증금 이자를 내지 못하면 짐을 싸서 거리로 나가야 한다. 어디 인력사무소에서 이딴 폐급을 보냈어? 박동훈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그 눈빛에는 구역질 나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이 바지가 얼마짜린 줄 알아? 너 같은 거 10트럭을 팔아도 못 물어내. 게다가 이 카페투,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재수없게 뭐 하는 짓이야? 지아는 고개를 푹 숙였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려준 덕분에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치는 서늘한 분노를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치워. 뭘로 치울 건데? 박동훈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바닥에 번져가는 물 얼룩을 손가락질하며 독사처럼 씩씩거렸다. 내 그 더러운 혓바닥으로 핥아서라도 치울 거야?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최고급 와인을 손에 든 저 엘리트들은 지금 그녀를 서커스단의 원숭이 보듯 구경하고 있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이 살을 파고들었다. 한때 저들은 그녀가 작성한 분석 리포트 한 줄을 보기 위해 사무실 앞에서 3시간씩 줄을 서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이지아는 밟으면 톡 터지는 개미 한 마리에 불과했다. 왜?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박동훈이 허리를 숙여 지아의 귓가에 기름진 얼굴을 들이밀었다. 돈 물어낼 능력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해. 무릎 꿇고 싹 다 닦아. 물기 하나 남기지 말고.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아냈다. 생존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다. 그녀는 피 묻은 행주를 다시 쥐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이 호령했던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개를 숙이고 닦아도 닦이지 않는 얼룩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바닥에 엎드려 시선을 낮췄을 때였다. 우연히 그녀의 눈길이 테이블 아래 흩어져 있는 서류 뭉치에 닿았다. 아까의 소란통에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계약서의 부속 서류들이었다. 대부분 뒤집혀 있었지만 딱 한 장 모서리가 접힌 종이 한 장이 내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매의 눈이라 불리던 탑 클래스 애널리스트의 본능이 깨어났다. 재무제표를 읽는 것은 그녀에게 숨을 쉬는 것과 같았다. 이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그녀의 뇌는 반사적으로 그 깨알 같은 숫자들을 스캔하고 있었다. 미래바이오테크 인수합병건, 자산부채표 부록비.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카페툴 닦던 지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 페이지의 편집이 이상했다. 표준 서식보다 폰트 크기가 한 단계 작았고 수많은 면책 조항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제34조였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문장을 훑었다. 을은 자회사 미래연구소의 모든 미상환 채무를 승계하며 해당 채무는 전환사채 형식으로 모회사에 이전된다. 지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아니야. 이 숫자는 말이 안 돼. 그녀의 머릿속에서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듯 계산이 시작되었다. 부록에 명시된 채무 전환율, 그리고 아까 대형 스크린에서 봤던 미래바이오의 공개 재무제표상 현금 흐름.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산수였다. 하지만 그 결과값은 파멸이었다. 태산그룹이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자회사 명의로 숨겨진 천문학적인 빚더미가 바이러스처럼 본사로 전이된다. 그것은 몇십억 수준이 아니었다. 태산그룹의 현금 보유고를 단숨에 갉아먹고도 남을 거대한 블랙홀이었다. 이건 함정이다. 태산그룹을 공중분해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살인적인 덫. 뭐해? 안 닫고 멍하니 있어서 될 일이야? 박동훈이 동작을 멈춘 그녀를 보며 짜증스럽게 어깨를 툭 찼다. 지아는 신음과 함께 바닥으로 더 깊숙이 엎드렸다. 그때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 회장이 이 소란이 지겹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만해라, 동훈아. 아랫사람이랑 실랑이 하느라 길을 망치지 말고.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서명부터 하자. 박동훈은 순식간에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아, 예. 숙부님. 아니,
회장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저런 천한 것과 말을 섞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 여기 서명란입니다. 그는 두꺼운 계약서를 박 회장 앞으로 밀어넣으며 교묘하게 손가락으로 아까 바닥에 떨어졌던 부속 서류가 있어야 할 자리를 눌렀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과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박 회장이 펜을 쥐었다. 검은 펜촉이 서명란 위 허공에서 멈췄다. 저 이름이 종이에 적히는 순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태산그룹의 수십 년 역사는 내일 아침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지아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쿵쿵거렸다.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렸다. 말해야 하나? 이성은 그녀에게 닥치라고 소리쳤다. 너는 지금 일당 10만 원짜리 임시직일 뿐이야. 아버지의 도박 빚을 갚느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라고. 여기서 나섰다가는 일자리는커녕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될 수도 있어? 저 박동훈이 이런 대담한 사기극을 벌일 정도면 뒤에 얼마나 무서운 배후가 있겠어? 하지만 지아의 시선이 박 회장의 손등에 핀 검버섯에 머물렀다. 5년 전 갓 입사한 그녀가 상사의 괴롭힘에 울고 있을 때 손수건을 건네주었던 그 손이었다. 비 내리던 여의도의 어느 포장마차였다. 술에 취한 박 회장은 우연히 마주친 말단 인턴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손수건을 내밀었었다. 젊은이, 눈물 닦고 세상을 다시 봐이 그러면 더 선명하게 보일 거야. 그 한마디를 지아는 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안 됩니다. 뇌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튀어나갔다. 지아는 무릎의 통증도 피범벅이 된 손도 잊은 채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녀는 헤드 테이블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저 미친년. 뭐 하는 거야? 잡아. 박동훈이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즉시 달려들어 지아의 양팔을 꺾어 눌렀다. 이거 놔. 나란 말이야. 지아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 악에 바친 힘에 거구의 경호원들이 잠시 휘청거렸다. 그녀는 박 회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방금 전의 비굴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진실을 꿰뚫어보는 서늘한 광기만이 번뜩였다. 박 회장과의 거리는 불과 2미터. 회장님. 지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부록 34조를 보십시오. 부채 비율은 조작됐습니다. 저 계약서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박 회장의 손이 움찔했다. 펜촉이 종이 위로 미끄러지며 검은 잉크 자국을 길게 남겼다. 마치 불길한 흉터처럼. 뭐라고?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탁하지만 여전히 맹수 같은 눈빛이 바닥에 제압당한 지아에게 꽂혔다. 입 닥쳐. 전현 입마가. 당장 끌어내. 박동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거의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지아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치켜들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이 지아의 얼굴로 떨어지려는 찰나였다. 멈춰라. 박 회장은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그저 낮고 묵직하게 2글자를 뱉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박동훈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말하게 둬라. 박 회장이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경호원들이 엉거주춤하게 손을 풀었지만 여전히 지아를 포위한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지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식은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꼴사나운 몰골을 수습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글거리는 숯불 같은 눈으로 박 회장을 직시했다. 제 말은?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발음만은 아나운서처럼 정확했다. 지금 그 서류에 서명하시면 내일 아침 9시 장개시와 동시에 태산그룹 주가는 하한가를 칠 겁니다. 3일 안에 채권단이 자금 회수에 들어갈 거고 한 달 안에 태산은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보듯 수근거렸다.
음식 찌꺼기가 묻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그룹의 파산을 예언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이런 미친 소리를 봤나. 박동훈이 삿대질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숙부님, 아니 회장님. 저런 정신병자 헛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까? 접시나 닦던 여자가 재무제표가 뭔지나 알겠습니까? 돈 좀 뜯어내려고 쉬하는 겁니다. 그는 주위의 귀빈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직원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계산해보면 알겠죠. 지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박동훈의 말을 잘랐다. 계산. 박동훈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로 계산을 해? 세계적인 회계법인도 문제없다고 한 장부야? 내까지 게 감히 3분만 주십시오. 지아는 박동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박 회장만을 바라보았다. 딱 3분이면 됩니다. 제가 틀렸다면 제 발로 여기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고 지나치게 날카로웠다. 박 회장은 그런 눈빛을 아주 오래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던 창업주들의 눈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도박꾼의 눈이 아니었다.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손목에 찬 낡은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다. 좋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3분 주지. 숙부님. 조용히 하고 지켜봐. 박 회장의 서슬퍼런 일갈에 박동훈이 입을 다물었다. 지아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컴퓨터도, 계산기도, 종이 한 장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리넨 냅킨에 꽂혔다. 펜 좀 빌리겠습니다. 그녀는 옆에 멍하니 서 있던 비서의 상에 포켓에서 저렴한 볼펜 한 자루를 낚아챘다. 그리고 거칠게 냅킨을 끌어당겨 와인 얼룩이 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서걱, 서걱, 서걱. 볼펜똥이 묻어나오는 싸구려 펜촉이 거친 천 위를 달렸다. 거슬리는 마찰음이 정적을 갈랐다. 망설임도 멈춤도 없었다. 지아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거대한 숫자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복잡하게 꼬인 자금 흐름, 은폐된 부채, 환율 변동의 리스크가 그녀의 눈에는 명료한 논리 회로로 분해되어 보였다. 그녀가 지금 적어 내려가는 것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극소수의 헤지펀드 매니저들만이 구사한다는 법의학적 회계 보건술. 화려하게 포장된 재무제표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썩어 문드러진 기업의 내장을 적출해내는 수술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1분 경과.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흘렸다. 2분 경과. 금융계에 몸담고 있는 몇몇 임원들이 호기심에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들의 표정은 비웃음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점차 경악으로 변해갔다. 이거 현금 흐름 할인 모형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저걸 암산으로 한다고? 저 환율 계수 좀 봐. 지난주 런던 시장 변동치잖아. 저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지? 수군거리는 소리에 톤이 바뀌었다. 박동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저 복잡한 수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읽을 수 있었다. 공포. 그것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2분 50초. 미친 듯이 숫자를 써 내려가는 지아의 손목이 비명을 질렀다. 손바닥에 상처가 다시 터지며 붉은 피가 푸른 잉크와 뒤섞여 하얀 냅킨 위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처절하고도 요염하게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다. 마지막 획이 그어졌다. 지아는 쥐고 있던 볼펜을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너무 세게 쥔 탓에 싸구려 플라스틱 펜대는 이미 금이가 있었다. 그녀는 깨알 같은 수식과 숫자로 빼곡히 채워진 냅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박동훈이 아닌 박 회장의 눈앞으로 두 손을 들어 공손히 내밀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회장님, 마지막 줄을 봐주십시오. 박 회장이 냅킨을 받아 들었다. 노인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휘갈겨 쓴 듯하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렬된 수식들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P와 잉크로 겹겹이 동그라미 쳐진 마지막 숫자 위에서 시선이 멈췄다. 부채 비율 480%. 계약서에 명시된 80%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산그룹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기에 충분한 숫자였다. 이게 진실입니다. 지아는 충격으로 크게 뜨인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인수가 아닙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연 회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냅킨을 쥔 박 회장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더니 홍조를 띠던 얼굴이 흑빛으로 다시 폭풍전야의 검은 빛으로 변해갔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개의 서늘한 칼날 같은 시선이 이미 의자에 널브러져 있는 박동훈을 향해 꽂혔다. 동훈아. 박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듣는 이의 뼈를 시리게 할 만큼 섬뜩했다. 이게 내가 말한 천재일우의 기회냐? 박동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쇳소리만 새어나왔다. 그 순간 지아에게 극심한 현기증이 찾아왔다. 극한의 두뇌 회전과 과다, 출혈이 겹쳐 눈앞이 까맣게 전멸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짚었다. 손끝에 닿은 대리석의 차가운 냉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지만 위장에서 치밀어 오르는 신물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것은 허기가 아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뒤 찾아오는 극도의 탈진이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박동훈이 냅킨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방금 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궁지에 몰린 미친 개처럼 발악했다. 그는 관리 잘 된 손톱을 세워 테이블을 긁으며 유일한 증거를 없애려 들었다. 숙부님, 믿지 마세요. 저녀는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가 분명해요. 보안팀 어디 갔어? 가만히 있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제왕의 자리를 지켜온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박동훈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피 묻은 냅킨을 불과 몇 센티미터 남겨둔 채였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의 숙부를 올려다보았다. 언제나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이제는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믿었던 노인이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묻잖니. 박 회장은 냅킨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나직하게 물었다. 이게 내가 이사회에 호언장담했던 부채 비율 80%짜리 우량기업의 실체냐? 숙부.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박동훈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반질거리던 올백머리는 헝클어져 이마에 흉하게 달라붙었다. 이건 그냥 회계 기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요, 회계 기준. 저 여자가 미국식 계산법을 쓴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우리만의 사정이 회계 기준. 지아는 테이블을 짚은 팔에 힘을 주어 간신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무릎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척추는 이곳에 있는 그 어떤 명품 수트를 입은 남자들보다 꼿꼿했다. 국제회계기준 IFRS 제10호에 따르면 지아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박동훈의 얄팍한 거짓말을 예리한 메스처럼 가르고 연 회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특수목적기구는 반드시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회장님이 방금 언급하신 자회사 미래연구소는 명목상 독립법인이지만 자금의 100%를 태산그룹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사정이 아니라 명백한 부해금융 사기입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금융 전문가들이 헛바람을 들이켰다. 피투성이 손에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은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전문적이고 치명적인 지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허점을 찌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 조항까지 인용하며 확인 사살을 한 것이다. 박동훈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검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검지를 들어 지아를 가리키며 덜덜 떨었다. 너, 닥쳐. 접시나 닦던 게 감히 부해금융을 노네? 내가 저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박 회장이 다시 안경을 썼다. 탁했던 눈동자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렸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200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인수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고정되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찌익. 날카로운 파열음. 박 회장은 양손에 힘을 주어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를 그 화려한 표지까지 단숨에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연 회장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박동훈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보다 더 강렬했다. 숙부님. 박동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 회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쓰레기처럼 박동훈의 머리 위로 던져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장례식의 지전처럼 흩날리며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부회장의 머리와 어깨 위로 초라하게 내려앉았다. 법무팀장. 박 회장이 등 뒤의 비서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차갑고 건조한 말투였다. 지금 즉시 박동훈 부회장 집무실의 모든 서류를 압류하고 봉인해.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고발장 접수하도록. 죄명은 업무상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을 감추며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안 돼요. 숙부님. 이러실 순 없어요. 저 조카잖아요. 하나뿐인 피부치잖아요. 박동훈이 미친 사람처럼 기어와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이 흉물스러웠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그저 그룹을 더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박 회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발을 빼며 그를 걷어찼다. 아까 박동훈이 지아를 걷어찼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 더러운 손 치워라. 노인은 구겨진 바지단을 털어내며 싸늘하게 일갈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그룹의 성장이 아니라 내 뼈와 살을 발라낸 돈이었겠지.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다. 이번에는 지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죽은 개를 끌고 가듯 양쪽에서 박동훈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박동훈이 질질 끌려가는 사이 박 회장의 시선은 다시 지아에게로, 정확히는 테이블 위의 냅킨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집어들었다. 거칠지만 힘있는 필체, 특히 숫자사를 쓰는 독특한 방식이 눈에 들어왔다. 세로획을 칼처럼 날카롭게 내리긋고 끝부분을 살짝 위로 튕겨 올리는 서체. 그것은 지독한 오만함과 자신감이 배어있는 필체였다. 박 회장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었다. 먼지 쌓인 기억의 서랍이 열렸다. 3년 전 월스트리트. 거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공매도 전쟁에서 익명의 공매도 리포트 하나가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다. 그 리포트는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로 거인의 거짓말을 박살냈다. 당시 리포트의 부록에 첨부되었던 자필 메모의 필적과 지금 눈앞에 있는 냅킨의 필적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얼굴 없는 분석가, 오직 데이터로만 말하며 월가의 유령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감사인. 자네였군.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랫사람을 향한 하대가 아니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인재를, 아니,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을 만난 전율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앨런 테크를 무너뜨린 그 공매도 리포트. 자네가 쓴 거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지아는 잠시 멈칫했다. 이 머나먼 서울 땅에서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옛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습관처럼 부정하려 했다. 다시 그 안전하고 비참한 껍질 속으로 숨고 싶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개미처럼 짓밟히며 사는 건 이제 지긋지긋했다. 맞습니다.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파급력은 폭탄과 같았다. 자중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그 여자라고. 잠적했다던 그 천재. 어쩐지 아까부터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아까 지아에게 펜을 뺏겼던 젊은 비서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마치 외계인을 보듯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모든 사람이 경악할 만한 행동을 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태산그룹의 총수가 온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오물과 피로 얼룩진 유니폼을 입은 이 초라한 여자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90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중한 사과와 감사의 인사였다. 고맙네.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자네가 태산그룹을 살렸어. 그리고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도 지켜주었네. 찰칵, 찰칵, 찰칵. 어디선가 냄새를 맡고 나타난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재벌 총수가 임시직 직원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 장면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에 길이 남을 특종이었다. 지아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접시를 나르느라 거칠어진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 회장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네는 받을 자격이 있어? 박 회장이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인재를 향한 강렬한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지아 씨라고 했나? 그는 뒤로 돌아서 수석 비서가 들고 있던 여분의 정장 재킷을 가져왔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최고급 다크 그레이 수트. 원래는 박동훈이 추울 때 입으려 준비해 둔 것이었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박 회장은 직접 재킷을 펼쳐 마치 여왕에게 대관식을 치러주듯 지아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걸쳐주었다.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은은한 시더우드 향기. 그 고급스러운 재킷은 지아의 피 묻은 싸구려 유니폼을, 그리고 왼쪽 가슴에 달린 김시직 104호라는 플라스틱 명찰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지금 이런 제안이 당황스럽겠지만 박 회장은 진심을 담아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현재 태산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자리가 공석이라네. 혹시 유령 씨께서 이 늙은이를 도와 난장판이 된 이곳을 수습해줄 의향이 있으신가?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전략기획실장, CSO. 회장 다음가는 그룹의 핵심 요직이었다. 연봉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말 그대로 권력의 정점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아의 입술만을 바라보았다. 지아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독한 세제에 퉁퉁 불고 상처 입은 손. 3년 전 누명을 쓰고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빚더미에 앉아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화려한 세계. 평생을 반지하 곰팡이 냄새 속에서 썩어갈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이 빌어먹을 냅킨 한 장 위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무기를 되찾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 서려있던 비굴함과 패배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옥불을 견뎌낸 강철 같은 냉정함과 예리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어깨에 걸친 재킷의 깃을 우아하게 여며 쥐었다. 마치 단 한 번도 그 세계를 떠난 적 없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난장판을 수습하는 거라면 지아의 입꼬리가 살짝 말려 올라갔다.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첫 번째 미소였다. 창백하지만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위험한 미소. 제 몸값이 좀 비싼데 감당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박 회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태산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룹의 절반을 떼어준들 아깝겠나.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바깥에 차가운 밤바람이 들이닥쳤지만 지아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꺼뜨리지는 못했다. 비키세요. 경찰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박동훈에게로 직행했다. 박동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철컹. 차가운 수갑이 방금 전까지 세상을 쥐고 흔들던 손목에 채워졌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산그룹 부회장이야. 내 변호사 불러. 변호사. 박동훈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다. 구두 한 짝이 벗겨져 구멍난 양말이 훤히 드러났다. 비참하고 추악하고 우스꽝스러운 몰골이었다.
지아는 무대 중앙에 서서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불과 30분 전 바닥을 혓바닥으로 핥으라며 그녀를 모욕했던 남자였다. 이제 그는 쓰레기처럼 끌려나가고 있었고 그녀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가시죠, 이 대표. 박 회장이 정중하게 손짓했다. 호칭은 이미 기지아 씨에서 기 대표로 바뀌어 있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발을 내디뎠다. 여전히 발을 옥죄는 싸구려 구두였지만 카페툴 밟는 또각또각 소리는 진군하는 군화 소리처럼 힘찼다. 그녀가 걸어가자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그녀를 벌레 보듯 하던 엘리트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여 길을 터주었고 몇몇은 비굴한 눈웃음을 지으며 눈도장을 찍으려 애썼다. 지아는 앞만 보고 걸었다. 이제 저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연회장 문을 나섰다. 호텔 정문 앞은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온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찰칵, 찰칵, 찰칵. 수천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칠흑 같은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의 폭격이었지만 지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눈부신 빛을 향해, 그 소란스러움을 향해,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문을 열어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어깨에 걸친 재킷 자락이 밤바람에 펄럭였다. 오늘 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더 이상 식기 세척 담당 이지아는 없었다. 월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그녀가 돌아왔다.